정치 망명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쿠바로 돌아가세요. 쿠바로 돌아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30년을 충성했던 북한 외교관의 삶을 버리고 도망친 끝에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차가운 공항구금실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우리 가족을 찢어놓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울부짖는 아내, 겁에 질린 딸,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짐승보다 못한 꼴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탈출하지 말았어야 했나? 뼈아픈 후회가 밀려오던 그 6시간의 지옥. 그때 구금실의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의문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지만 제 인생의 대부분은 북한이라는 나라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체제의 가장 깊은 안쪽에서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박태선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출신이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영방송국 기자쯤 되는 자리인데 아버지가 특별했던 건 프랑스어를 잘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절 북한에서 프랑스어를 한다는 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967년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입니다만 아버지가 김정일의 프랑스어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수령 가까이에 한 번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남한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지요. 아버지가 통역을 마치고 돌아온 날 손에 금시계 하나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직접 하사한 시계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그 시계를 비단 천으로 닦으셨습니다. 아기 다루듯 조심조심.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그 시계를 만져보려 했다가 어머니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정우야, 이 시계가 우리 가문의 생명줄이다. 이게 있는 한 우리 가족은 안전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금빛으로 번쩍이는 예쁜 시계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시계는 충성의 증표인 동시에 우리 가족 목에 걸린 족쇄였다는 것을요. 충성하는 한 보호해주지만 충성을 거두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 금시계 덕분이었는지 아버지는 이후 통일전선부 산하 무역회사로 자리를 옮기셨고 우리 가족은 평양 중구역 간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핵심 계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요. 핵심 계층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북한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류, 수령께 충성하고 출신, 성분이 좋은 가문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바로 그랬습니다. 덕분에 저는 보통 북한 아이들은 꿈도 못 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6살 때 쿠바에, 10살 때 알제리에 가서 살았으니까요. 카리브해의 야자수를 보고 아프리카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았습니다. 같은 또래 평양 아이들이 인민학교에서 수령님 혁명 역사를 외울 때 저는 아바나 거리에서 럼 냄새 섞인 바람을 맞으며 걸어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 나갔다 올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돌아올 때마다 마주치는 것들이요. 배급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저녁만 되면 캄캄해지는 아파트 복도,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생활총화 방송, 겨울이면 난방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연탄이 배급으로 안 나오니까 장마당에서 사야 했는데 장마당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 가실 때면 큰 보따리를 들고 나가셨는데 돌아올 때 그 보따리가 거의 비어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돈이 모자랐던 거지요. 그래도 명절만 되면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김장철에는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셨는데 그때만큼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두부를 만들고 인조고기밥이라고 콩비지로 만든 떡 같은 걸 해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소박한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줄어도 전기가 끊겨도
매일 사상 교육을 받아도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늘이 빨갛다고 배운 사람은 하늘이 빨갛다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변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이, 선생님이,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마저 같은 말을 하시는데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다만 한 가지만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시면 가끔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웃고 계시는데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얼굴이요.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바깥 세상은 어때요? 아버지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은 복잡하다. 그날 밤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연기가 평양의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일상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금시계의 그늘 아래 의심 없이 살던 황금 세장. 바깥은 쇠창살인데 안쪽만 금빛으로 칠해놓은,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세장이었습니다. 그 세장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간 것은 알제리의 한 교실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믿어왔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금이 가면서 시작됩니다. 벽에 실금이 하나 가잖아요. 처음엔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다 보면 그 금이 점점 넓어져서 결국엔 벽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제게 그 첫 번째 금이 간 곳은 아프리카 알제리의 한 교실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제가 14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해외 파견으로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살게 되었고, 저는 그곳의 프랑스계 국제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계 학교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학교인데, 학생들이 프랑스, 알제리는 물론이고 유럽 각국에서 온 아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인 아이, 아랍계 아이, 아프리카 아이, 온갖 나라에서 온 아이들 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저 하나가 끼어 있었던 거지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해서 프랑스어도 제법 했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북한에서 온 학생이라고 신기해하면서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건 사회시간 발표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각자 자기 나라에 대해 발표하라는 과제를 내셨어요. 저는 당연히 평양에서 배운 대로 준비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건국하신 인민의 낙원이며 인민들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혜택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프랑스어로 정성껏 번역해서 발표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교실이 이상해졌습니다. 먼저 앞줄에 앉은 프랑스 아이 하나가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아이도 웃었고 뒤에서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프랑스어를 잘못 발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서 서 있는데 한 녀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 무슨 낙원이야?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도 그 아이를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까지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구나. 저는 반박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미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이야. 북한에서 배운 대로 말했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 사진도 있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모욕당한 것 같아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아이가 틀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진실이고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피에르라는 프랑스계 알제리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저와 같은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하루는 저를 자기 집에 초대하더니 몰래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비디오 테이프였는데 미국 CNN 방송을 녹화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제가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병원 침대에 누운 노인들의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막에 North Korea Famine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때 저는 영어를 잘 몰랐지만 Korea라는 단어는 알아보았습니다.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우, 미안한데 이게 너희 나라야. 저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 풍경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양이 아닌 다른 지역, 아버지가 출장 갈 때 지나쳤던 시골역 풍경과 비슷한 것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각 나라마다 인구, 경제 규모, 수도, 주요 도시 같은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 우리나라 부분에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나라처럼요. 남쪽의 아레볼리케디 거래에는 서울, 두산, 경제 성장률 같은 것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우리 RPDC 쪽은 평양 하나 달랑 찍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런 거지?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의문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꼭 알고 싶어서요. 아버지, 우리나라 시골에서 사람들이 정말 굶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들이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계시던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집에서도, 밖에서도. 알겠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부정도 아니었고, 긍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지 마라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대답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이야 라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혼자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알제리의 밤바람이 연기를 흩어놓고 아버지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시는 거구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6.25 전쟁 겪으신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전쟁보다 무서운 게 입 다무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딱 그 상태였던 겁니다.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것. 진실을 보면서도 눈을 감아야 하는 것. 그게 북한 간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균열을, 그 의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보지 않은 척, 모른 척, 다시 착한 아들로, 착한 학생으로 돌아갔습니다. CNN 테이프에서 본 뼈만 남은 아이들의 얼굴을 기억 저편으로 밀어넣고 다시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 간 금은 다시 붙지 않는 법이지요. 그 금이 점점 넓어져서 결국 벽 전체를 무너뜨리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외무성에 들어간 뒤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 때문입니다. 이 정도 참으면 나아지겠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달라지겠지. 그 희망이라는 게 때로는 족쇄보다 더 단단하게 사람을 붙잡아둡니다. 알제리에서 돌아온 뒤 저는 착실한 외교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평양외국어대학교를 나와 외무성에 들어갔고 아버지의 이름값과 제 나름의 노력으로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정책종합국 과장, 아프리카 담당, 라틴 아메리카 부국장, 직함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되었고 2018년에는 정권 수립 기념 행사와
쿠바 대통령 방북 행사의 현장 지휘까지 맡았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승승장구하는 엘리트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외무성 과장이면 북한에서 꽤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북한 원으로 받는 월급을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몇만 원이 안 되었습니다. 몇만 원이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해외 공관에 나가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요. 해외 근무 월급이 500달러가 채 안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60만 원 안팎이요. 그런데 그 500달러에서 또 떼어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충성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윗분들한테 바치는 돈인데 명절마다, 기념일마다 수시로 걷어갑니다.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당 창건일, 정권 수립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이런 날이 몇 번입니까? 거기다 당비, 각종 부담금까지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가족을 먹이기가 빠듯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사를 해야지요. 외교관이 장사라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공관 직원들이 현지에서 물건을 사서 되팔거나 이런저런 중개를 하거나 사실상 불법적인 장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사치를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딸아이 학용품 사줄 돈이 없어서 아내한테 겨울 외투 한 벌 못 해줘서 생존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시켜놓고 도둑이라고 욕하는 나라. 그게 북한이었습니다. 외교관 개인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구조를 만든 체제가 문제인 겁니다. 500달러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충성자금은 수백 달러씩 뜯어가는 그 구조. 그걸 만든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라고. 저보다 10살 위인 분이셨는데 아프리카 공관에서 오래 근무하신 베테랑이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정우,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지? 조국 통일의 전사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고생하는 건 통일을 위해서야. 최 부장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셨어요. 그 믿음으로 30년을 버텨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부장님이 갑자기 본국으로 소환되셨습니다. 충성자금을 제때 못 채웠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인이 아파서 치료비로 쓴 돈을 충성자금으로 못 냈던 겁니다. 소환되시기 전날 밤, 최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소주 한 잔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정우야, 30년을 바쳤는데 아내 약값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30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최 부장님은 평양으로 돌아가신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6.25 때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묻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요. 북한은 아직도 그 시절이었습니다. 최 부장님이 사라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2018년 대형 행사 준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행사. 외국 수반들이 평양에 오는 큰 행사여서 외무성이 총력을 기울였고 저는 현장 지휘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서 저는 김정은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김정은이 저를 쳐다보며 행사 준비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었어요. 수령님이 나를 알아보셨다.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다. 그 순간만큼은 30년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 기간 동안 저는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김정은의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 간부가 벌벌 떨며 자아 비판을 하는 모습, 수행원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감격을 준 것이 아니라 공포를 심어놓은 것이구나. 내가 감격이라고 느낀 것은 사실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구나. 아까 말씀드린 금시계 기억하시지요?
아버지의 그 금시계, 그 시계가 충성의 증표이자 족쇄였던 것처럼 김정은을 만나 느낀 감격도 똑같은 족쇄였습니다. 영광이라는 이름의 족쇄.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괴물의 얼굴을 보았어. 아내가 놀라서 저를 막았습니다. 여보, 벽이 귀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어디서든 도청당할 수 있으니까요.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국가가 모든 곳에 귀를 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금시계, 알제리 교실의 조롱, 500달러의 월급, 사라진 최 부장님, 그리고 괴물의 얼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제 안에서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세 식구 모두 끝장이니까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충성스러운 외교관의 가면을 쓰고 참았습니다. 그 가면이 마침내 벗겨진 것은 쿠바에서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은 큰 사건이 터질 때가 아닙니다. 참고 또 참다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가 마지막 한 방이 되는 겁니다. 낙타 등에 짐을 잔뜩 올려놓으면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푸라기 하나를 더 올리는 순간 등이 부러지는 것처럼요. 제게 그 지푸라기는 치료 한 번 닿게 해달라는 부탁이 거절당한 것이었습니다. 쿠바에 부임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제 몸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추 디스크였습니다. 목뼈 사이의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인데 처음에는 목이 좀 뻐근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오른팔에 마비 증상까지 왔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서류에 서명을 하려는데 펜이 흔들리고 밤에는 통증이 심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쿠바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었습니다. 장비도 없고 약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본국에 요청했습니다. 멕시코에 가서 자비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자비로요. 나라 돈 한 푼 안 쓰겠다. 제 돈으로 치료만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는 멕시코에서 치료만 받고 돌아오겠다고요.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30년을 바친 외교관이 자기 돈으로 치료받겠다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따로 있었어요. 같은 공관에서 비슷한 상황이었던 다른 직원은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은 됐는데 저는 안 된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통보를 받은 날 저녁,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떠먹는데 오른손이 떨려서 숟가락이 흔들렸어요. 그걸 보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손이 왜 그래? 아빠, 팔이 왜 떨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4살짜리 딸아이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빠가 아픈데 나라에서 치료를 안 시켜준다고? 30년 충성했는데 자기 돈으로 치료받는 것도 허락이 안 된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웃었습니다. 아빠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근데 그 웃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이 잠든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20살에 외무성에 들어가서 50살이 넘도록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다 바쳤습니다. 금시계를 닦던 어머니처럼, 최 부장님처럼, 수만 명의 외교관들처럼 조국을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아픈 몸 하나 치유 못하는 이 꼴이지 않습니까? 최 부장님이 소환되시던 날 밤, 소주잔을 들고 하신 말씀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30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남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손이 왜 그래? 이 아이가 커서도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이 아이도 나처럼, 아버지처럼 금시계를 닦으며 사는 건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심인지 아시겠습니까? 탈북이라는 건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가족까지 전부요. 북한에서 탈북자, 특히 외교관 탈북자는 최고 수준의 반역자로 취급됩니다. 공개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정치범, 수용소의 가족 3대가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결심한 겁니다. 문제는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도 먼저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저만 빠져나가서 안전한 곳에서 가족을 데려오자. 그래서 아내 몰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몇 벌, 여권, 얼마 안 되는 현금, 작은 여행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있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여행 가방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표정에 놀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슬픔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계에 왔다는 걸,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는 못 보내요. 같이 갑시다. 저는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혼자 가는 게 낫다고. 하지만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지 아빠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죽더라도 같이 죽지. 혼자 보낼 순 없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혼자 대사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바나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카리브해 위로 달빛이 흩어지고 올드 아바나의 낡은 건물들 사이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6살 때 처음 왔던 이 도시에서 50살이 넘어 모든 것을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난다. 30년의 외교관 인생이 끝나고 이 나라의 사람이 아니게 된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금시계의 빛도, 어머니가 매일 닦으시던 그 비단 천의 감촉도 다 놓아야 한다. 돌아가면 아버지 묘소에도 다시는 못 갈 수 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는 딸이 있었으니까요. 딸의 떨리는 손을 잡아줄 아버지가 이 세상에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아바나의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대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죽을 각오로 나간다. 2024년 11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실 잠을 잤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옆에서 아내도 깨어 있었습니다. 서로 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6시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이게 중요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요. 아내는 딸을 깨웠고 저는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오늘 개인 용무로 외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 여권 3개, 현금 약간. 30년 외교관 인생의 전 재산이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두고 가야 했어요. 사진첩도, 아버지의 유품도, 딸이 어릴 때 그린 그림도. 들고 나가면 의심받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바나 시내에서 공항까지 30분 거리인데 그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에서 쿠바 음악을 틀었는데 그 밝은 리듬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딸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여행 간다 고만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돌아갈 수 없다. 이 문을 들어선 이상, 성공하든 실패하든 끝이다. 실패하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받았습니다. 경유편이었습니다. 쿠바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없으니까 제3국을 거쳐가는 루트를 짜놓은 겁니다. 카운터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는데 손바닥에 땀이 차서 여권 표지가 축축해질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체크인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문제는 출국 심사대였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한 명씩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쿵 뛰었습니다. 4명, 3명, 2명, 1명.
그리고 우리 차례. 제가 먼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서 펼치고 사진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다시 여권을 보았습니다. 탁.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 다음은 아내. 역시 통과.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이 딸이었습니다. 심사관이 딸의 여권을 펼치더니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페이지를 앞뒤로 넘기고 다시 넘기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여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여권은 최근에 재발급받은 새 여권이었습니다. 문제는 새 여권에 쿠바 입국 도장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원래 구 여권으로 쿠바에 입국했는데 새 여권으로 바뀌면서 입국 기록이 사라진 겁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 출국하려는 셈이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입국 기록이 없는데요. 언제 쿠바에 입국했습니까? 아내의 손이 딸의 어깨를 꽉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물어서라도 미소를 유지하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상황을 모르니까 엄마 손을 잡고 멀뚱히 서 있었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여기서 당황하면 끝이다. 침착해야 한다. 목소리가 떨리면 안 된다. 아,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이전 여권으로 입국했거든요. 이 아이 이름으로 조회해 보시면 입국 기록이 나올 겁니다. 심사관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 2초, 3초, 그 몇 초가 몇 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시 여권을 보고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뒤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공항 쪽으로 사람을 보낸 건 아닌지, 입구 쪽에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심사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권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톱이 살에 파고들 정도로 꽉요. 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저는 딸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금방이야, 금방. 전화가 끝났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통과하세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축했어요. 새 식구가 심사대를 지나 면세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끌려갈 것 같아서요. 면세구역에서 탑승구까지 200m쯤 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 200m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하지만 뛰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서 뛰면 의심받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여행 가는 가족처럼 걸어야 했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탑승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1분이 10분 같고 10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둘 다 축축했어요. 딸은 옆에서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평화로운 모습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 한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줄을 서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으니까요. 문이 닫히기 전에 누군가 와서 내리세요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밖으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활주로 옆 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쿠바 공안 차량처럼 보이는 차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차가 우리를 막으러 오는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비행기를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온 건 아닌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내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 위를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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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퀴가 땅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딸이 놀라서
엄마 아빠 왜 울어?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금식에도 직함도 충성도 두려움도 지금 저 아래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카리브해의 파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쿠바의 해안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외교관 박정훈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직함도 나라도 없는 도망자 세 사람이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비행기가 향하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경유지였고 그곳에서 저와 가족을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경유국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쿠바를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이제부터는 한국으로 가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몇 시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국 측과 사전에 연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작정 빠져나온 겁니다. 계획은 경유국에 도착한 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계획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준비한 탈출이 그랬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었어요. 입국 심사 줄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북한 여권을 보더니 눈이 컸습니다. 이 나라에서 북한 여권을 보는 일이 흔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권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잠시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저와 아내, 딸은 공항 한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안내라기보다는 끌려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사무실 안에는 출입국 관리 직원 2명과 공항 보안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어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왜 이 나라에 입국하려 합니까?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었고 쿠바에서 탈출해왔고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고,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싶다고요.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자기들끼리 현지어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망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비행기로 출발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출발지. 그 말은 쿠바로 돌려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쿠바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사관에서 우리가 사라진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붙잡히겠지요. 그리고 평양으로 송환. 그 다음은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외교관 탈북은 최고 수준의 반역입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 딸,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까지 전부 위험해집니다. 안 됩니다. 쿠바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이 죽습니다.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영어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들 고난 밖의 일이라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관료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에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을 떠안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 하나가 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별도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족을 분리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아내가 딸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떼어놓지 마세요.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저는 직원들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며 가족을 막았습니다. 가족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왔고 함께 가야 합니다. 영어가 막히면 손짓으로, 몸짓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분리는 면했지만 우리 세 식구는 그 사무실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밖에 보안 요원이 서 있었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구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딸이 지쳐서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딸 옆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구석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하지만 전화기도 빼앗긴 상태였고 이 나라 한국 대사관 번호도 몰랐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따라왔지만 화장실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헬쑥하고 눈이 충혈된 늙어버린 얼굴. 거울 속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죽이는 건 아닌가? 내 판단이 틀렸던 건 아닌가? 그냥 쿠바에서 참고 살았으면 적어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바깥은 복잡하다. 그때 아버지가 왜 그 말만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얻는 길은 이토록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5시간이 되었고 6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하고도 20분쯤 지났을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 맞으시지요? 한국말이었습니다. 경유국 공항 구금실에서 6시간 만에 들은 한국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입니다. 그 사람은 주재국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소식이 전해진 모양이었어요. 그분이 출입국 관리 직원들을 돌아보며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과 가족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도, 아내도, 딸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헌법 조항이 지구 반대편 공항 구금실에서 저를 살린 겁니다. 출입국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나서자 더 이상 쿠바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절차가 시작되었고 우리 가족은 대사관 직원의 인솔 아래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이틀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진 거지요. 딸이 놀라서 엄마를 안았고 저는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름 모를 나라의 공항 출구에서 세 식구가 엉켜서 울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분이 뒤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될 때까지요. 그리고 차에 태워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년 넘게 살면서 국가가 나를 보호한다는 말을 한 번도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가에 바치는 것이었으니까요. 내 충성을, 내 돈을, 내 자유를, 내 인생을 바치기만 했지.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나라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와서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긴 여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길,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 뒤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대사관 직원분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안에는 임시 여행증명서와 간단한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글을 못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날 그 한글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같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쁨도 있었겠지요. 살았다는 안도감, 쿠바 공항과 경유국 구금실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그런 감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크게 밀려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더 컸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나라에서 가진 것이라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인 남자가 아내와 딸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북한 외교관 경력이 한국에서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 라틴 아메리카 정세를 안다. 그게 밥이 됩니까? 옆좌석에 한국 사업가로 보이는 분이 앉아 계셨는데 노트북을 펼치고 주식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 빨간 숫자, 파란 숫자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세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며 살아왔을 텐데 나는 50년을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사람인데 배급받고 지시받고 명령받고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아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비행기 이륙도 전에 잠이 들었겠습니까? 딸은 창밖을 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구름이 예쁘다고. 이 아이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새 학교에서 말투가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아빠가 탈북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비행기가 한참을 날았습니다. 어느 순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인천, 한국, 대한민국, 텔레비전에서만, 극비 문서에서만, 적국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던 그 나라에 지금 내가 가고 있다. 30년 동안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배웠던 그 나라가 지구 반대편 공항에서 저를 구해준 나라입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같은 반도인데, 같은 산맥이 이어진 같은 땅인데, 저는 이 땅의 북쪽 절반에서만 살다가 이제야 남쪽 절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구름 사이로 서해가 반짝이고 해안선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 절차는 대사관 측에서 미리 준비해 주신 덕에 순조로웠습니다. 게이트를 나서는데 공항 로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본 공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쿠바, 알제리, 아프리카 여러 나라, 유럽도 몇 번 경유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그 규모도, 깨끗함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불빛이었습니다.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도, 바닥에도, 가게마다, 복도마다. 북한에서는 평양 중심부조차 밤이면 어두운데 여기는 한밤중인데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딸이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밤에도 불이 안 꺼져?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났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는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았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오기 전에 편의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24시간이라고 써있는 작은 가게.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과자, 음료, 도시락, 생필품. 작은 가게 하나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이었으면 배급표 들고 줄 서서 기다려야 살 수 있는 것들. 아니, 배급표가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살 때가 많았던 것들이 여기서는 아무나 돈만 내면 바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요. 저는 그 작은 편의점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을 겁니다. 50대 남자가 편의점 진열대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보았습니다. 정식 여권이 아니라 긴급 여행 증명서 같은 것이었지만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뒷면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여권의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요청하며 소지인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북한 외교관 여권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여권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나를 보호하겠다는 말 따위는 없었어요. 그저 이 사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라는 사실만 적혀 있을 뿐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충성한 적 없는 나라가, 한 번도 세금 낸 적 없는 나라가 처음 보는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여권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 한 줄을 읽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도 울었습니다. 딸이 또 엄마 아빠 왜 울어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빠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겠대.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라가 사람을 지켜준다는 게 이 아이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지. 나라가 사람을 지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차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쏟아지듯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저 불빛 너머 북쪽 어딘가에는 깜깜한 평양이 있고 아버지의 묘소가 있고 제가 남기고 온 30년이 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렵지만 다시 돌아갈 곳은 없다. 앞으로만 가야 한다.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사람들은 하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문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쿠바 대사관 옥상에서 죽을 각오로 나간다고 다짐했던 그 밤부터,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심장이 멈출 뻔했던 그 순간부터, 경유국 구금실에서 6시간을 버텼던 그 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이 한 줄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환영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와도 된다고, 여기서 살아도 된다고. 하나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인데, 저 같은 탈북민들이 모여서 한국의 법률, 경제, 문화, 일상생활을 배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배우는 것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개인이 은행 계좌를 갖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뭐든 검색할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 인터넷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항의할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 항의는 곧 반역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처음으로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마트 안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편의점 때보다 더했습니다. 쌀이 있었습니다. 흰 쌀이요. 포대째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나 와서 사갈 수 있게요. 북한에서 흰 쌀은 명절에나 구경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배급이 나오는 달에도 강냉이, 그러니까 옥수수를 섞어서 주는 게 보통이었고, 배급이 끊기면 풀뿌리라도 뜯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쌀이 여기서는 그냥 돈 내면 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과일도 있었습니다. 사과, 귤, 바나나, 포도. 북한에서 바나나는 외교관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1,000원이면 한 송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고기도, 생선도, 과자도, 진열대마다 물건이 넘쳐나는데,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적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억양이 다르고 쓰는 단어가 달랐습니다. 저는 동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합니다. 일 없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괜찮습니다라고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을 보러 가서도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말이 안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70년 분단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딸의 적응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한국 학교에 처음 간 날, 딸이 돌아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말투를 놀렸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 이 결정을 한 건데,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다니.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강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친구 생겼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편의점에서 케이크를 사와서 셋이서 나눠 먹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쿠바에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야 했던 아내가 말했어요. 여기선 케이크를 그냥 살 수 있네.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한강변을 걷습니다. 저녁 때 강바람을 맞으며 걸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강 건너 아파트 불빛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치킨을 시켜 먹으며 웃고 있는
이 평화로운 풍경, 이 풍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기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하늘 아래 북쪽에는 지금도 불이 꺼진 아파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급이 끊겨 장마당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금시계를 닦으며 충성을 증명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묘수가 떠오릅니다. 평양 어딘가에 있을 아버지의 무덤. 아들이 탈북했으니 묘수가 온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시며 저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깥은 어떠냐? 꿈속에서 저는 대답합니다. 아버지, 바깥은 복잡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먹을지 제가 선택합니다. 어디를 갈지 제가 정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제가 결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유 속에서 태어나신 여러분은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은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통일은 가족입니다. 북에 두고 온 형제를 다시 만나는 것. 부모님 묘소에 절을 올리는 것. 고향 마을을 다시 걸어보는 것. 여러분 중에 이산가족이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6.25 이후 70년이 넘도록 가족을 못 만나신 분들이요. 그 마음을 저는 이제야 압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딸 세대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금시계가 아니라 자유로 연결된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